어쨌든 3교시는 그나마 좋습니다. 그 변류기 2차 개방, 우리가 익숙하고 좋은 문제, 그 다음에 방폭, 우리 전기 안전에서 많이 하시는 방폭 문제, 다음에 농용 중감전압 기동은 뭐 아시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엘리베이터 이거는 선택 안 하시고, 레이저도, 가열도 좀 요번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가열, 아크 용접, 그다음에 건조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풍력 발전은 좀 아시는 부분, 회전축에 대한 특징 이런 부분에서 이 3교시는 네 문제 선택하시는데 크게 뭐 어려움이 없었던 파트가 되겠습니다. 3교시 간단하게 보시면은 변류기의 2차 측 개방 시 발생하는 과전압의 원인과 정상적인 운영 상태에서의 비교를 라고 설명을 했고요.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쨌든 비교표로 변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변류기는, 변성기 중에 변류기는 1차 측 전류를 2차 측에 필요한 계전기와 계측기한테 공급을 시키는, 변성을 시키는 기기를 변류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1차 측 본선의 턴수에 따라서 2차 측에 우리가 5A, 1A, 0.1A 정도로 변성을 시켜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정상적인 운전 상태에서는 우리가 전격의 부분을 얘기를 해주면 되겠고요. 전격 전압 부분, 우리가 표준 전압에서 얘기하던 그 부분에 5% 여유를 주는 전격 전압 부분, 그 다음에 전격 전류 1차, 2차 전류 내용 얘기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전격 과전류 강도, 전격 과전류 정수, 전격 과전류 강도 부분은 열적 과전류하고 기계적 과전류 강도 부분으로 좀 설명해서 고장 전류가 흘렀을 때 1초간 열적이나 기계적인 변형 없이 흘릴 수 있는 전류를 열적 과전류 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격 과전류 정소는 비오차가 마이너스 10%일 때 1차 전류와 전격 2차 전류에 대한 비율 표준으로 5, 10, 20 40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있고, 비오차는 공칭 변류기 나누기 실제 변류기 분의 이것도 오차네요. 실제 변류기인데 실제 변류비의 백분율로 나타낸다. 이런 거를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오차 기급, 그 다음에 고장 전류가 흘렀을 때 최대 피크 값, 그다음에 차단시키는 차단값 그런 부분으로 표시를 해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변류기 2차 측 개방을 했을 때의 상태를 얘기하려면 쓰실 필요는 없는데, 정상 상태에서 비교를 하라 그러니까 정상 상태에 대한 내용들도 어느 정도 좀 써주셔야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2차 측 개방할 때하고 이 차이가 어떻게 나냐, 그런 부분이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전격 과전류 강도예요. 네. 보통 여기 보면은 1차 고정 전류가 1초간 흐를 때 열적 기계적 손상 없이 견디는 강도의 배수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걸 1차의 고정 전류가 흐를 때 1차 전격 전류에 예. 열적 기계적으로 얼마까지 견딜 수 있는가 이렇게 써 외웠거든요. 곧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 예,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배수, 강도의 배수인 거죠. 1차에 대한 그 40배, 75배, 150배, 300배. 예. 예, 배수 부분이 얘기하는 똑같은 얘기. 그 1초라는 거를 빼고 그냥 그렇게 1초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1초가 들어가야지 되죠. 1초가? 네. 여기서 우리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그 SN의 루트의 TN, 이 S의 루트 T, 요 수식이 SN이 1초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없어지면서 이 S가 루트 T분의 SN이 되는 우리 이 수식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준에 대한 전격 과전류 강도가 표준 시간 1초에 대한 기준을 했기 때문에 얘가 없어져서 이 수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초에 대한, 그게 1초, 어떤 정의나 그림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숫자 있잖아요. 숫자나 뭐 그림 있잖아요. 그래서 직류 의미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빼면 안 되시잖아요. 여기서도 1초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수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그냥 그거를 그냥 말로 풀어서만 외워버렸거든요. 그냥 1차, 네. 그 고정전류 1차 전격 전류에 예. 그 열적을 언제까지 견딜 수 있냐. 그거는, 열적 과전류 네. 그걸 초과해가지고 철심이 파괴되기 전까지 있는데 네. 기계적 과전류 강도라고 한다 뭐 이렇게만 외웠었는데. 그거는 그냥
뭐 러프한 개념에서 그 개념적인 얘기를 할 때 여기 1초 들어가고 이렇게 수식을 풀려면 이 기술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죠.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걸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신호를 몇 시에 보냈어요? 20분에 보냈는데요? 보냈어요? 예. 근데 오시는 분은 체크 안 하셔도 되지 않아요? 제가 이걸 해가지고. 보냈는데? 한 번만 해주시고. 안 될걸요? 한 번 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출경일용 이거는 보내시는데 교시별 확인은 안 돼요. 예, 교시별 확인은 출결용은 보냈습니다, 지금. 할 수 없죠. 아유, 하여튼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그래서 그 내용은 조금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좋고, 2차 개방 시 물어봤을 때, 2차 개방이 됐을 때, 이 과전압이 발생되는, 일반적으로 V1, I1은 V2, I2가 됐을 때, V2에 걸리는 전압은 얘가 넘어가서 I2는 V1분의 I1이 되고, 얘네가 2차가 개방돼서 2차적으로 전류가 안 흐르, 이것도 저희가, 이게 수업 시간에 해놓은 내용인데요. 2차 측이 개방돼서 I2가 없는 거죠. 개방돼서 흐르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얘가 0이 되니까 분모가 0이 되니까 얘가 무한대로 된다는 이론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실제적으로는 이 포화되는 구간, 요 구간, 포화되는 구간하고 포화되지 않는 구간, 여기부터는 또 포화되는, 이 포화되는 구간하고 포화되지 않는 구간, 요 구간으로 구별을 했을 때 정작 E는 마이너스 dt분의 d파이, 자속의 변화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요 크기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게 자속의 변화가 없는 구간은 얘가 자속의 변화가 없으니까 0이 되는 거고, 이 아주 짧은 시간, 아주 짧은 시간에 이만큼에 대한 자속이 변하니까 아주 짧은 시간 대비 전류가 변해서 임펄스 파형이 이렇게 빠직 나온다는. 그래서 얘네가 내려갈 때 위로 올라가고 올라갈 때 밑으로 내려가는 마이너스가 되는 요걸로 정확하게 그림 그려주시면 좋고, 얘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려가는 방향에서 위로 이 역기절이기 때문에 반대로 발생한다. 그리고 전압이 있고 전류가 늦어지고 전류에 따라서 이렇게 자석이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지금 지상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자석이 있고 전압이 늦어지는 진상으로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이유를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나중에 CT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진상으로 표현됐는지.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렇게 했을 때 정상 상태와 개방됐을 때 비교를, 포화로 했을 때 이 전압을 걸어주면은 여자 전류가 흐르고 자석이 흘렀을 때 역기전력이 발생되는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거고요. 포화가 됐을 때 얘네들이 이 자석이 델타 파이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 올라가는 양은 철심의 양에 따라서 틀려져. 얘네들이 이온은 BH로 해서 자석을 흘려주는 길이 자로인데, 자로는 자기의 크기에 따라서 흘려줄 수 있는 자석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이상은 자석이 아무리 크게 흘려줘도 포화가 돼서 못 흘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 d파이 양이 어느 정도 한계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 위에 그립 보시면은 정상 자석이 요만큼이고 포화 자석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그런데 CT가 요만한데 이 정상 상태와 포화 상태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점선으로 이만큼이 되는 거죠. 포화 안 됐을 때 흘려주는 자석은 이만큼 늘어나는데, 포화 때문에 얘네가 어느 정도는 늘어나지만, 이 철심에 흘려줄 수 있는 자석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 거죠. 그렇게 표현해서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답안지 보시면은 이거를 되게 크게 그리신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자 전류 같은 경우도 2차를 1차로 변환시키는 I1 다시 부분하고 I0가 합성된 1차 전류가 이렇게 되고, 여자 전류 자체는 작은 거죠. 작은데 2차 척이 개방되면 1차 전류하고 여자 전류가 다 같아서 여자 전류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자 회로가 타버리고 브루스케 했을 때 2차 측에 대한 소송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격 전압 부분은 2차 전격 전압이고, 임펄스 파형이 나오고, 과전류 정수도 5배, 10배, 20배에 대해서 비오차가 마이너스 10%일 때 대한 전격 부분 설정인데, 얘네들은 그 I2-가 극복의 전류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과전류 강도도 40배, 75배, 150배, 300배, 300배 이상이 되는 게 이 일정 시간 소선될 정도로 아주 커지는 그런 부분으로 좀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SN이 열적 과전류 강도죠? SN은 뭐 S 루트 T. 네, 열적 과전류 강도. 네. 그 S는 그러면은 그냥 과전류 강도고, 얘는 전격 과전류 강도. S는 그냥 과전류 강도고, SN은 전격 과전류 강도. 예. 열적 과전류 강도가 아닌가요? 열적 과전류 강도 중에 이 실제적인 과전류 강도의 이 양이 있고요. 그거를 표준화시키는 전격이 있을 거잖아요. 예. 우리가 변압기 같은 경우도 뭐 1000kV에 1500kV에 1200kV의 전격이잖아요. 얘 용량을 만들 때 얘네들이 뭐 1250이 될 수도 있고 1230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표준으로 직상위에 대한 값을 전격을 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만약 고장 전류가 1초라면 똑같아지네요. 과전류 강도하고 전격 과전류 강도하고는 고장 전류가 흘러가는 시간, 요 시간하고요. 1초일 때는 그럼 같게 되는 거죠. 근데 고장 전류가 검출부, 판정부, 동작부가 있으면 몇 초간 흐를지는 모르죠. 이 고장 전류가 흘러가는 시간은 우리가 검출을 차단할 때까지 시간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3에서 5사이클 내에 차단을 하는데, 그게 얼마만큼 흐른지는 모르죠. 루트 T가 얼마만큼 흐를지는 몰라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전격은 1초고요. 우리가 파워퓨전은 0.5사이클에서 차단을 하는 거고, 그 차단기 같은 경우 3에서 5사이클을 차단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루트 T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얼마큼 차단할지는 지금은 몰라요. 정해진 게 아닌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위에 보면은 1차 고장 전류가 1초간 흐를 때 열적 기계적 손상이 없는 견디는 강도의 배수라고 했는데요. 이건 정의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1초라고 하면은 네. 과전류 강도하고 전격 과전류 강도는 같은 거. 그러면은 열적 기계적 손상이 1초 미만 하면은 손상이 없는 건가요? 1초 미만에서는 손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 1초 미만이면은 네. 손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얘가 차단기가 있고, 이렇게 CT가 달고, 검출부, 판정부, 동작부 달아서, 이 CB, 트리코일하고 CT 있고, 계정기가 있으면은, 얘네들이 여기서 고장이 발생해서, 고장 전류가 흐를 거잖아요. 이 고장 전류가 흐르는데, 1초 동안은 얘가 버텨야 돼요, CT 자체가. 열적이든 기기적이든지. 얘가 버텨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강도는 이제 전격이 아니라 얘네들 과전류 강도에 따라서 가정도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거를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전격에 대한 내용은 1초를 기준으로 잡은 거고요. 얘가 얼마만큼 건출해서 판별해서 동작을 시킬지는, 몇 초가 고장 전류가 흐를지는 이 현장이나 고장 전류의 크기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 다 다른 거죠. 계정기의 감도에 따라. 지금 SN이 열적 과전류 강도예요, 전격 과전류 강도예요, 거잖아요. 네. 그죠? 열적인지 기계적인지를 묻는 거예요? 열적인 건지 전격인 거. 근데 저기 열적 과전류 강도는 SN은 T는 SN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적인 거죠. SN이 여기서 나오는 SN은 전격 과전류 강도. 전격이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N이 들어가는 거는 전격
대한, 그러니까 IS하고 IN은 보면은 IN도 우리가 전격 과전류하고 PN도 전격 용량분의 PS 얘기를 하잖아요. 얘네는 전격을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SN이 1초를 기준으로 한 거니까 예. 면적 관절력 강도는 그 발각 시간을 빨리 제한할수록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똑같이 아까 말씀하신 그 얘기잖아요. 빨리 차단을 할수록 강도가 올라가. 네. 그렇죠. 이해가 되시는 건가요? 좀 약간 헷갈리신 것 같은데 아직은 정리 한번 해볼. 예. 그래서 말을 풀어놓은 거를 그냥 외워버려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수식하고 잘 헷갈렸었거든요. 2초인데 2초면은 전격하고 그냥 발사력 강도 같은 건데 왜 선상 없이 견디는 강도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 SN의 루트 TN은 여기는 지금 1초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S하고 루트 T, S하고 루트 T는 얼마만큼 양이 될지 몰라요. 얘가 1초가 아니라는 거죠. 더 짧아질 수 있고 더 늘어질 수는 않는데 얘는 늘어지는 거에 대해서 열적인 기계적인 강도에 대해서 버티는 그거를 지금 열적 과전류로 정한 거죠. 요거를 1초로 보시면 안 돼요. 네. 자꾸 1초로 넣어서 그래 헷갈려. 예, 그래서 조금 약간 좀 혼동이 오신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열적인 이런 에너지, 이 에너지가 CT한테 다 주어지는데 그걸 버텨내야 된다는 거죠. 요 차단을 IP까지, 차단하기 시점까지 다 CT에 다 흘러 들어가게 되니까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상일 때하고 포화 2차 개방일 때, 수식, 포화 상태, 여자 전류, 2차 전압, 과전류 정수, 과전류 강도, 이런 식으로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책 부분 간략하게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폭 부분의 내용을 보면 방폭의 구조의 선정 조건, 방폭 구조에 대한 종류, 분진 방폭 구조. 이거는 우리 박시수 선생님이 하도, 이게 전번에 설명 하도 자주 주셔가지고 저희가 다 이해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설명 잘해. 아, 네. 그래서 그 전기 설비를 해서 화재 폭발 방지를 하는 거고요. 근데 위험 분위기의 생성 확률을, 점화원이 되는 확률을 0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가산점을 해서 가연물, 점화원, 가연물을 줄이느냐, 점화원을 줄이느냐, 요거에 따라서 지금 가연물을 줄이는 게 폭발성 분위기에 대한 분위기를 줄이는 거고, 점화원은 우리가 뒤에서 얘기하는 방폭 구조가 되는 거고요. 이 점화원과 이 가산점, 점화원이 폭발성 분위기가 되는 확률을 어디까지 줄여야 되냐. 최종적이 아니라 목표는 0값인데 0값으로 줄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줄여야 되냐? 그게 MIC, 최소착화 에너지 여기까지 줄여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최소착화 에너지, 화염일주 한계에 대한 내용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최소 점화 전류 IMC가 나오는 그런 개념들 좀 설명해 주시고, 이 에너지를 최종적으로 줄이는 방법. 분위기로, 가연물 분위기로 줄이는지 아니면 점화원의 구조를, 여기서는 점화원에 대한 내용들을 묻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선정의 조건은, 0종, 1종, 2종 장소에 따른 위험도에 대한 구분, 지속적인 위험이나 정상 상태, 비정상 상태에 대한 그 간헐적 분위기의 연속성, 이런 부분들을 좀 다뤄주셔야 되고, 이 억제 방법의 0종, 1종, 2종에 따라서 뒤에서 설명하는 방폭 구조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하게 됐습니다. 내압 방폭 구조하고 유입 방폭 구조 부분 같은 경우는 냉각인 거죠. 내부에 폭발했을 때 요 틈새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 냉각을 시켜서 폭발성 에너지가 MIC가 줄이게, 냉각으로 줄이는 그런 방식이 내압 방폭 구조고, 나머지 내용적인 부분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설명 안 드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유입 방폭 구조 같은 경우에도 이 색깔이 왜 이러냐, 요 유입형 기름 안에 설비들을 넣어서 점화원으로 폭발을 하더라도 여기서 발생되는 수소로 냉각시키는 거. 둘 다 원리는 같은 거죠. 냉각을 시키는 거.
다음에 압력 구조 같은 경우에는 내압 방폭 구조가 불가능한 장소에서 양압을 유지를 시키면서 그 2.5파스칼 이상을 유지를 시켜서 폭발하지 않는 그런 구조로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증 방폭 구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방폭 구조는 아니고 안전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종만 적용되고 폭발에 대한 위험성은 항상 내포가 되어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질 안전 같은 경우는 그 0종, 1종, 2종 상소 모두가 사용하는 방식이고, 최소 삭화되는 에너지가 시험에 의해서 검증된 그런 방식. 그래서 위험 지역과 비위험 지역 구분해서 위험 지역 쪽에 에너지가 비위험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게 그 바리어를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분진 방폭 구조 같은 경우에는 분진은 그 지름이 75나노미터 이하의 분체가 공기 중에 떠 있는 걸 분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마찰을 일으키면서 전기 이중충을 해서 폭발이 일어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전기 저항률을 이만큼 줄여줘야 되고, 그 방법이 특수 방진 방폭 구조 SDP, 보통 방진 방폭 구조 DP, 그다음에 분진 특수 방폭 구조 XDP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 시멘트 공장이나 밀가루 공장이나 뭐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이쪽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이 부분은 뭐 간단하게 아시는 거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폭 구조, 예. 내압 방폭 구조에서 그 네. 최소 점화 전류비리, 예? 최소 점화 전류비리, 예, 예. 그게 아니라 ABS 최소 안전 틈새가 될 거고, 최소 안전 틈새, 점화 예. 전류비는 본질 안전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빨리 만들면서 뭐 두 개를 섞어서 그거 같습니다. 그건 다시 그거 해서 자료로 다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시는 내용이라 가지고 저도 이거 두 가지 지금 섞어놨어요. 예, 뭐 잠깐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그리고 유입방폭 구조는 어떤 책에 보면 1종, 2종 되고 어떤 책은 2종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1종은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네. 안전증하고 유입은 일종은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유입은 지금 쓰질 않아요. 맞습니다. 이게 유지보수에서 5일 쪽에 대한 내용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안 하고 있으니까요. 점점 안 쓰는 추세예요. 그죠? 유입 방폭 구조는 그 전기 설비가 그냥 그 기름 속에 있는 기름 속에 넣어서 유입 변압기 그것도 같은 개념의 같은 겁니까? 네. 그 안에서 불까지 튀면은 자연유가 그걸 확 잡아주니까 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연유에 그 발생되는 이게 고압이냐 저압이냐에 따라 틀린데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수소가스로 냉각시키는 그 효과인데 유입 변압기하고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얘네들이 유입 변압기보다는 유입 그 개폐 차단기 50이 있잖아요. 예, 50이로 보시는 게 더 정확한. 예. 네, 제가 유입 못 봤어요. 저는 50일을 못 봤어요, 솔직히. 와, 예전에 예, 쓰셨다고 그러는데, 예, 그거 사진상으로만 봤습니다. 농형 유도 전동기의 감압 기동 방법에 대해서 쓰라고 했고,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농형하고 건선형 두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고요. 3상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RST 상의 입력만으로 회전 자기가 형성돼서 회전하게 되는 거고요. 직입 기동 시 기동 돌입 전류 때문에 Y 델타 기동, 기동 보상, 리액터 기동, VVVF 소프트 스타트 기동 이런 부분으로 감압을 시키는. 직입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감압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 좀 서술을 해 주시면 좋고요. 그 키는 기동 돌입 전류에 대한 제한 부분이 되는 거죠. 기동은 얘기한 것처럼 정지되고 있는 상태를 돌려야 되니까 돌리다 보니까 공급 부분에 자속을 채우고 전압 강화 부분, 무효 전력이 발생하고 역률 저하 이런 부분이 다 발생하고 가장 크게 뒤에 가면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이 돌입 전류에 대한 부분을 좀 크기 때문에 소형 15마력 이하, 뭐 11kW 이하 뭐 이런 데만 직입 기동을 쓰게 되는 거죠.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는
코일을 110도 위상을 준 다음에 RSTN상에 전압을 인가하면 회전자계 문의 3HN 뭐 수직 수평 나눠서는 그 수직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시되고 회전자계 비오샤바르 법칙으로 회전자계가 형성돼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때 전압 토크는 전압이 인가되는 거에 대해서 토크는 자성 전류는 비례 관계 요 관계 때문에 우리가 전압에 대해 감전압 얘를 감전압을 시키는 이유가 되는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밑에 부분에 농형 전동기하고 권선형이 있고 직입 Y델타 기동 보상 리액터 1차 저항 그다음에 권선형은 2차 저항 2차 임피던스 기동으로 구별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이 농형 부분만 물어봤고요. 농형 부분은 권선형에 비해서 크기가 좀 작은 권선형은 좀 대형 큰 거에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입 기동 같은 경우 바로 입력을 하고 기동 전류, 기동 토크에 대한 크기 부분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기동 전류 같은 경우 6에서 9 기동 도립 전류 같은 경우 뭐 크기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12배의 기동 도립 전류가 발생하는 큰 에너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Y 델타 기동 같은 경우에는 기동 뭐 시험 시간에 이거 다 이렇게 그림 그리시면은 다 못 그리시니까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제일 간단하게 하는 게 이거 그리시면 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시고 Y 델타 기동용으로 기동 시 Y 건선을 쓰고 그 운전 시 델타로 전환을 시키는 거고 그런 부분으로 설명하시면 되고 기동 전류 기동 토크가 3분의 1 되는 그런 부분들 좀 설명해 주시면 좋고요. 기동 전류하고 기동 토크 기동 전류의 얘네가 얘도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Z분의 루트 3분의 V 하고 얘가 Z분의 루트 3V 해서 얘네 약분되고 루트 3분의 남아서 루트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3분의 1로 줄어들고 토크는 전압에 비례하기 때문에 루트 3분의 1의 제곱 여기 돼서 V분의 루트 3V에 대한 제곱이 돼서 약분되고 루트 3분의 1의 제곱이 돼서 3분의 1이 기동 전류하고 기동 토크가 3분의 1이 되는 이런 내용들 조금 써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안전에 나오죠? 내가 나와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죠, 이거. 이런 것들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동은 정지하고 있는 걸 기동하기 때문에 기동 전류하고 기동 토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도립에 대한 부분, 도립 전류,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전동기 파트가 빠진 걸로 알고 있나요? 전기 안전에서요? 예. 아니, 빠졌나요? 전전년도인가요? 그때 빠지면 이게 들어갔다가 네. 작년부터 해서 이 전동기 파트가 빠지는 출제 경향, 빠졌습니까? 확실히. 그러면 안 하셔도 되겠네요. 요런 거, 내용, 그러면은 전기 응용하고 건축하실 분만 하십시오. 선생님 건축하실 거잖아요. 다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요 내용 넣어주시면 되고, 기동 보상도, 그러면 이런, 그냥 간단하게 탭을 둬서 이 전류를, 스위치를 절제시켜서 한다. 여기까지만 개념적으로 보시면 되고, 뭐 간단합니다. 온오프 시키는 거고 좀 적어드렸고, 리액터 기동 같은 경우, 리액터의 탭, 이런 부분으로 탭을 50, 60, 70, 80, 90으로 바꾸면서 이에 대한 그 전류하고 토크에 대한 부분이 변동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설명해 주시면 되고, 인버터 기동 이런 간단하게 보시고, 나머지는 다 아시니까 그 간단하게 소프트 스타트 기동을 보시면은 그 소프트 스타트가 VVCF, 베리어블 볼테지 컨스탄트 프리퀀시, 이 부분에서 순차적으로 전압을 잘 올려주는 이런 방식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스위칭 작용으로 얘네들 게이트에 전류를 흘러줘서 소프트 스타트를 방식이 스위칭을 시키는데, 요 직입 기동이 전압이 이렇게
바로 투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 델타 기동이 이렇게 Y 기동일 때 3분의 1, 델타를 걸 때 Y 기동일 때 3분의 1이 되는 거고, 이게 최대가 되는 그런 부분. 소프트 스타터는 이렇게 변동으로 전압을 소프트하게 변성을 시키는 그런 방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직입 기동 같은 경우에는 기동 시 돌입 전류가 이렇게 팍 발생을 하고, 이렇게 전류가 다운되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Y 델타 기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수식인 것처럼 전류가 3분의 1로 줄었다가 Y에서 델타로 전환시키면서 얘가 임펄스가 팍 발생하고 이렇게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소프트 스타트는 이렇게 소프트하게 쑥 이렇게 더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토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토크가 발생하는데 Y 델타 기동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팍 이런 식으로 Y일 때하고 델타일 때하고 기동에 대한 토크하고 전류의 크기가 차이가 3분의 1씩 팍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델타를 전환시키면 안정적으로 운전점에서 운전할 수 있는 거고. 이 소프트 스타트는 그냥 소프트하게 전압의 크기를 점점 크게 하면서 얘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게 소프트 스타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어느 정도 아시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했을 때 기동에 대한 부분은 키가 되는 게 기동 전류하고 기동 토크에 대한 크기 부분이라서 표로 마무리 정리하시고, 이게 모자라도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한 줄 정도 어떻게 바뀐다, 크기가 이렇게 변화가 된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용도에 따른 종류를 구분하고 직류 및 교류 엘리베이터에 대한 특성 부분을 설명하라. 이 부분도 지금 기본적인 내용은 아니죠. 그냥 일반적인 사항이고, 저희가 주목해서 볼 만한 게, 일반적인 게 엘리베이터의 용도 부분은 피난용 엘리베이터, 비상용 엘리베이터, 승강용 엘리베이터, 화물용, 인화물용, 침대용, 자동차용, 무상해용, 전망용, 이런 일반적인 기술사 시험에서 이걸 쓰라는 좀 문제가 있고, 좀 갈무하게 볼만한 점이 피난용 엘리베이터, 이게 건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에 대한 기준의 규칙 30조에 1년 전인가 2년 전에 추가된 변경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건축도 그렇고 안전도 그렇고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 거죠. 이게 화재에 대한 부분하고 피난용 승강기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 내용을 좀 보셔야 되고요.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에 대한 구조, 승강로에 대한 구조, 기계실 구조, 그 다음에 전원의 예비 전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재에 대한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타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람들 피난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안전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출입구도 갑종 방화문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전력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기계실, 승강장, CCTV 이런 부분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고, 얘들이 초고층 때문에 요 사항이 바뀐, 화재 나가중에 인명 피해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법적인 변경했는데, 이것도 나올 것 같은데 계속 안 나오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좀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나머지 기계적인 부분은 보실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교류 및 직류 엘리베이터에 대한 특징 부분도 직류하고 교류에 대한 전동기 부분에 대한 특징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직류 교류에 대한 내용 표로 했을 때 직류 기동 토크가 어떻고 속도가 어떻고 전효율이 어떻고 이런 부분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속도 엘리베이터가 안정적으로 속도를 증가시켰다가 감소시켰다가 해야 되는데 그 속도 변화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효율은 얼마만큼 하는지, 속도는 어떻게 나는지 이런 부분으로 비교를 한 거죠. 그다음에 전압 강화 부분, 우리가 변압기하고 간선에 대한 엘리베이터 공급 법규 사항들 추가를 해드려서 이런 부분으로 작성을 하시면 어느 정도 나머지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레이저 가열 같은 경우는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이 레이저 가열을 25점으로 쓰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에서는 이건 안 하셔도 되고요. 건축도 안 하셔도 되고, 선수 응용에만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로 가열을 시키는데, 가열시키는 방법이 저항 가열하고 아크 가열, 유도 가열, 유전 가열, 마이크로파 가열, 적외선 가열. 적외선 건조, 앞에서 다뤘던 적외선 건조, 이런 것이 일맥상통한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자빔 가열하고 레이저 가열하고 초음파 가열, 이런 등으로 구별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중에, 레이저 가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레이저 가열은 레이저 발진기가 있고, 발진기를 반사시켜서 빛을 집광시킨 다음에 일정한 피열물에 가열을 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더 이상 쓸 게 그래서 저와 가열에 대한 부분 크기하고 특징 부분 비교를 했는데 그냥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력 발전 시스템의 종류를 구별하고 회전축 방향에 따른 종류와 특징을 설명을 하고 됐고요. 풍력 발전은 풍차를 이용해서 풍력을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발전시키는 설비이고, 구조는 블레이드, 나셀, 나셀 안에 회전자, 동력, 전자장치, 증속기, 발전기 이런 것들이 내포하고 있고, 타워, 기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 시스템은 회전축 방향, 운전 방향, 출력 방향, 그다음에 계통 연계 타입에 따라서 구별을 하고 있고요. 구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블레이드하고 나셀하고 타워. 블레이드가 회전하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나셀이 몸통 부분, 그다음에 기둥 타워, 그다음에 기초 부분이 이 아래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람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에서 계통 연계를 하든 마이크로 그리드로서 자체적으로 하든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 풍력 발전은 조금 신재생은 좀 다 보셔야 되죠. 구조상으로서 수평축 회전 상태하고 그 수직축 뒤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이 되고, 운전 상태에서 정속도 운전인지 기어형인지 기어리스형 가변속도 운전인지 구별하고, 출력 제어도 날개각 피치 제어를 하는지 그다음에 시속 제어를 하는지에 따라서 종류를 구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통 연계를 하는지 독립전원을 공급을 하는지 계통 연계를 하는지 해상 풍력인지 위치에 따라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별을 한 거고요. 피치각 제어서 이 피치각을 얼마만큼 각도를 조정하는지 이런 것들 하고, 스톨 제어, 이 나셀이 바람 부는 방향으로 돌리는지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그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아시는 거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고요. 수직축 회전 풍력 방식 같은 경우는 축이 이 대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축이 수직으로 있다가 이제 수직축 방식이고, 수평축 방식은 대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회전하는 축이 수평 방향으로 있어서 그 수직축, 수평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모양에 따라서 구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특징 부분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쪽이 대형 쪽을 많이 사용하고 수평축을 많이 사용하고, 소형이 수직축을 많이 사용하고, 수직축이 대형 용량으로 쓰려고 그러면 얘네들이 이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야지만 얘네들 효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얘는 크고 바람에 따라서 돌리면 수월하게 되기 때문에 대용량은 다 수평축 방향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장점, 단점은 그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평축 방향은 단순하게 수평축으로 구별해서 쓴 거 좋고, 이 기어형하고 기어리스형 이렇게 수평축에서 요 안에 실질적으로 발전기, 이 제너레이터가 동기 발전기를 쓰냐
유도 발전기를 쓰냐에 따라서 구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유도 발전기를 쓰는지 동기 발전기를 쓰는지를 구별해서 유도 발전기 쓰려면은 증속기로 일정의 기어를 사용해서 증속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인데 동기 발전기는 동기 속도로 운전을 하면서 인버터를 이용해서 계통 연계를 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쓰게 되고 이때도 NS는 P분의 120V에서 동기 속도 이런 수식 같은 거 추가해 주셔서 쓰면 좋고요. 그다음에 그 증속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낫셀 구조 자체가 좀 커져야 되는 부분이고, 얘네들은 이런 부분이 작아도 되는, 장비가 축소되고 구조가 간단해지는 이런 문제점이, 그 좋은 점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고조파, 즉 계통 연계할 때 인버터에서 고조파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로 구별하고, 용률, 효율 이런 부분으로 이 기어 증속기가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기계적인 마모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뭐 거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특화시킬 내용이 별로 없어서 이 정도만 적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